네, 이 시각 K스탁. 오전장에서 오후로 돌아서면서 시황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어떤 이슈들 지금 봐야 될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멘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요일 날 원래 이권희 멘토 나오시는 날 아닌데 그죠? 예. 오늘 장 좋아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저 보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강준영 멘토 보고 싶어 나오신 걸로 그럼 정리를 하고 바로 오늘 이슈 첫 번째 뽑은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대급 감산 오펙 플러스가 감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한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유가의 하락을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도 보이고요. 사우디가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글로벌 관계야 어쨌든 이 유가의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감산 소식이 우리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이 얘기 먼저 강준영 멘토부터 좀 해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라든지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90만 배럴 정도 네. 감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만 배럴 감산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유가가 브렌트유도 그렇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있었고 미국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10월 달까지 전략 비축유 방출 부분이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을 11월 달까지도 일단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와 공급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출이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대부분 투자은행에서 이제 유가를 110불에서 아니면 100불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유가 상승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좀 더 상승될 가능성을 네. 보고 투자 전략을 짜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이권희 멘토께서는 감산 소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랑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엮여 있어서 그렇게 네. 지금 사우디나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도 감산을 하지 않으려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일단 뭐 당분간은 이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석유 생산국들의 그 기조가 엿보이는 거고 미국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치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이 여전히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뭐 11월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유가를 좀 뭐 90불 근처에서 이제 잡아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단기 이제 에너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네네.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석유의 생산은 오히려 이제 원유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100불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럼 수혜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기존의 좀 작은 석유 종목 관련 종목들,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히려 이제 큰 덩치가 큰 GS라든지 SO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네. 유가의 급등에 따른 그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 쪽 오히려 이제 뭐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2차 전지 관련된 거라든지 이쪽이 오히려 지금 다시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 강하게 가다 보면 신재생 쪽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지금 살펴야 될 게 사실은 이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감산 쪽에다가 뭐 베팅을 한 거죠.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쪽에 요즘 소요 사태에 국제적인 관심이 많은데 이 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하고 핵 협의를 이뤄내야 된다는 게 이란 정부의 또 하나의 목표인 것 같거든요. 11월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이란 쪽에 핵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란 쪽에서 이제 석유 생산이 늘어날 테고 그럼 또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네. 강준영 멘토께서 이권희 멘토 얘기하실 때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셨거든요. 네.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시죠? 사실 이제 그 이란 부분은 40만 배럴 정도 만약에 네.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 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요인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석유는 갑자기 팔려고 해서 석유가 갑자기 시추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석유 시추하는 부분은 일단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리고 한번 시추하기 시작을 하면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물량을 일단은 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우디가 됐던 대부분 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부분의 석유 시추를 새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석유 수치는 제대로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오펙이라든지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최대한 비싸게 팔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전환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베팅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유가 부분은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관련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하고 네. 미국에서 유가가 좀 그 감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엑슨모빌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은 GS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석유 관련된 정유 관련된 회사들이 안에 보면은 지금 보면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유가 오르는 부분에서 작은 종목들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트레이딩으로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얘기를 지금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석유 베이스죠, 그렇죠? 석유가 달러 베이스죠. 이 얘기 자체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오르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달러 강세 베이스가 더 커지면 유가는 오름폭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감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도 기억은 해두시되 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르긴 하겠지만은 베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유국들은 유가가 90달러 아래, 그러니까 80달러대를 보면 감산 얘기를 꺼냅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분명히 수요도 조금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들은 공급을 계속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유가가 내려도 걱정, 올라도 걱정인 거는 항공업계 쪽인 것 같습니다. 항공업계는 유가가 다시 오르니까 되게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항공업계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또 달러 강세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증권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으실 텐데 갖고 네.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일단 보면 지금 뭐 영업이익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를 보면 영업이익이 한 1,000억이 나면 그게 이제 환차손으로 다 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실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데 일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큰 업체니까 그쪽에서 그나마 실적을 유지했던 이유는 항공화물이었고 항공화물의 대부분은 IT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T 쪽도 여전히 지금 수요 감소 쪽이라든지 이쪽이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화물이 잘 된다 하더라도 화물 운임료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적에서는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받겠지만 결국에는 달러로 나가는 돈이 워낙 많고 비행기를 갖고 있는 항공회사들이 보면 리스료도 다 달러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수익은 계속 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항공주들은 좀 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요 생각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유가 할증료 때문에 사실은 항공주가 그렇게 크게 피해는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네. 무역 수지 적자가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은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이 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행객 수 자체가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항공주가 약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환 자체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항공주들의 이익이 작아질 가능성 그리고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조금 약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항공주는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 조선주의 반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유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희 멘토께서 말씀하실까요? 뭐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뭐 7조 규모의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네. 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뭐 네.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를 수 있는 유조선이라는 탱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근데 조선주도 지금은 반등이라고 보셔야지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시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미 계약한 금액과 지금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어떻게 정산이 될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거의 3분의 2 능선 이상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멘텀 자체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상승했던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대 이제 선사에서 이제 친환경 선박 자체를 수주를 9척인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지금 유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관계가 계속 좀 안 좋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LNG 가스 자체를 저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장했던 탱크 자체가 거의 한 90% 정도 차져 있기 때문에 올 겨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는 러시아에서 LNG를 안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LNG를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이 탱크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LNG 선에 대한 수요 자체도 증가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이번 수주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산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죠.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들은. 근데 이제 선박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제회사기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기준선 자체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 수주받았던 부분도 보게 되면 친환경 추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추진선 자체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이제 원자재 부분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자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장은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의 건설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철강이라든지 그 여러 부분의 원재료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계약했던 부분에서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선주들은 일단 장기적으로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갈립니다. 조선주에 있어서는 우리 이건희 멘토께서는 상승의 한계가 좀 있을 거다. 앞으로 조선이라는 게 큰 규모로 수준은 하지만 또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고 그러면 나중에 이익이나 이런 레벨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차피 LNG 선이나 이런 것들 발주 꽤 늘 텐데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누구 의견이 맞는지는 이제 주가의 상황을 향후에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LNG 선 수주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올 겨울이 이제 유럽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유럽의 에너지 위기 뭐 이런 얘기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뜨거운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셋업체들의 주가가 뜨거웠는데 오늘은 이제 양극재를 비롯해서 소재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가는 하루거든요. 이건희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뭐 소재주들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이 보면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큰 폭으로 한 20-3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면으로도 이제 밸류에이션 면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싸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트 업체가 좀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IRA 관련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중국산을 갖다 쓰고 어떻게 하면 사실은 제재를 받아서 힘들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 반등 플러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해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LNF나 이런 주식들 보면 7% 이상 오르면서 강한 반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느냐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실 거예요. 들고 계시다가 손실을 보신 분들은 손실이 좀 만회되셨을 테고 이미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가려나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마음이 살짝 들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우리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죠. 사실 2차 전지 부분, 2차 전지가 ESS로 이제 전환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갑자기 좀 ESS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은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금까지 에너지란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풍력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풍력 부분은 간헐적 발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는데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자력하고 지금 풍력이 어디 선까지 올라왔냐면 풍력이 지금 원자력의 지금 발전 용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원자력이 20%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죠. 왜냐하면 바람 불 때만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를 한번 더 보자면은 그러면 이 전기 자체를 계속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저장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쉽게 그냥 ESS로 저장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저장을 하면 일주일 정도밖에 저장을 못 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걸 전기분해 부분으로 이용을 해서 수소로 저장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부분의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일단 2차 전지로 저장을 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분의 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AID에서 테슬라가 로봇 보여준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전선이 없으면은 2차 전지 달고 있겠네요. 그렇죠? 드론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달고 있을 거기 때문에 확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소재 부품보다는 이제 좀 세트 관련된 기업, 큰 기업들 위주로 지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재 부품이 강하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네. 셋업체를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앞서 이제 원자력하고 풍력하고의 발전량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신 건 만약에 풍력을 24시간 다 돌린다면 그쵸. 거의 원자력 생산 전기량만큼 할 수 있는데 이게 간헐적 발전, 그러니까 바람 불 때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원자력이 한 2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소를 주목하는 네. 게 ESS는 한 일주일밖에 저장을 못하지만 이거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갖고 있으면 이동도 편하고 나중에 이걸 다시 전기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소를 주목하는 건데 이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은 이제 ESS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뜨거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셋업체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뽑은 것은 IT와 관련된 장비주들 얘기를 좀 뽑았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뉴스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장비 발주 연초에 했던 거 70% 줄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은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T 장비주들이 오늘 좀 꿈틀거리는 것은 OLED 관련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런 시기에 도리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파운드리 1.4나노 얘기도 꺼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도 시장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건희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IT 장비주들의 반등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장비주들이 보면 항상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항상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ARM 관련돼서는 인수가 무산된 걸로 보이지만 일단 그 외에 이제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인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도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수준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장비주들 보면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 따라서 약간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여파는 다 안 좋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 이런 얘기 천천히 좀 생산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고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좀 유지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의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도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장비주들이 한참 이 증권 방송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장비주가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장비주 너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금 있습니다. 지켜보자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장비주들은 네.
그 대기업들, 소위 말해서 마이크론이 되었던 아니면 삼성전자가 되었던 SK하이닉스가 되었던 실적 발표할 때 일단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드리냐면 지금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마이크론 얘기도 일단 얘기가 있었고 장비 부분에 이제 설비 투자 자체를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감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50%까지도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고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일단은 뭐 장비 발주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제 자체가 블록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멕시코의 반도체 공장을 안 지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거와 관계없이 그쪽에서는 설비 투자가 일단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 자체를 조금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노이즈 자체는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면은 네. 장비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리포터 나왔는 거 보니까 그 리포터가 네네. 갑자기 뜨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서 그쪽 관련된 리포트를 좀 살펴보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다각화 부분, 장비 다각화 부분에 좀 힘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블록화로 인한 실적 부분이 계속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할 때 투자에 대한 노이즈 자체 부분에서는 주가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삼성이 디램 시장에서 시장을 장악한 거는 비수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가격 낮을 때 다른 업체들 다 죽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거니까 그런 전략도 이번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 디램 시장 쪽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네들도 이제 디램 시장 쪽에 대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늘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어떤 경쟁으로 벌어질지 세계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잘하는 건 너네가 하고 우리는 우리 잘하는 거 할게였는데 이제는 미국이 이것저것 우리도 다 할 거야라고 나서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자, 오늘은 시장이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1시 넘어서 2시 넘어가면 시장이 좀 밀렸는데요. 오늘은 도리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1.2% 지금 상승하면서 2242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 703선, 700선 위로 올라와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장 마감할 때까지도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 갖고 왔습니다. 테슬라의 AI 데이 이후에 뭐 로봇에 대한 실망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테슬라가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로봇이 막 움직이거나 뛰거나 이런 활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 테슬라는 로봇의 머리를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율주행하고 연결돼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싼 값에 대량 생산해서 이걸 보급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움직임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로봇 시장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강주영 멘토부터 하시죠. 네, 로봇은 여러분들 무조건 보셔야 되는 업종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로봇 부품이라든지 작은 종목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지주사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라고 하면 현대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두산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현대로보틱스는 HD 현대가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상장을 하기 전이고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상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리쇼어링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공장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로봇화 부분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사실은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노동 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노동 인구를 감소하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도 로봇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단순히 로봇이 예전에 공장에서 보이는 기계적인 어떤 로봇뿐만 아니라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청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
들어서는 이제 카페 안에서 커피 타주는 그러한 로봇들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냥 로봇 솔루션이 되었던 아니면 무료 창구 안에 들어가는 이송 로봇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드시 참고를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 세계가 로봇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결국에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고민을 기업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노동자들은 줄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면 그 물건 생산하면 누가 사줄 거냐 이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우리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 로봇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강준영 멘토는 이제는 로봇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뭐 저도 주목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종 대표님이 너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사실은 뭐 할 말은 없는데 더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결국엔 미국의 공장을 지을 땐 자동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일단 지금은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로봇들 영역들도 계속 확장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처음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할 때처럼 밸류에이션이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네. 주가가 계속 버티는 이유는 향후의 먹거리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종목들 너무 작은 종목들 말고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탑픽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로봇 시장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강주영 멘토는 로봇 만약에 산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아까 그 우리나라의 협동 로봇을 1등, 2등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보다는 지금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HD 현대가 되었든 아니면 두산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요. 요 얘기를 물어볼 줄은 모르고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좀 보고는 있었는데 네. 이거는 화면을 화면 비출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드리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을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아까 리쇼어링 관련된 부분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겠죠. M2I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SPG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니까 그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생활에 로봇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온테크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일단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의 의료 로봇, 이건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딸 결혼식에 갔는데 네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급한 환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딸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테라스에 가서 안경 쓰고 3D 안경 쓰고 그냥 손으로 좀 움직이니까 거기 병원에 있는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해주는 그게 네네.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의 가장 최첨단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료 로봇 부분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죠. 고영이라든지 큐렉스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의료 로봇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네. 부분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구분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픽 좀 뽑아달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투자자분들이 야, 이 중에 나 뭐 사라는 거야 라는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우리 이건희 멘토께서는 좀 줄여주세요. 딱 두 종목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로보티즈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의 종목들도 관심을 이제 두시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확산이 이제 강용 대표님 말씀도 맞는 게 이게 한쪽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 예전에는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갔다가 이제 뭐 나머지 무거운 종목들 원래 실적이 나는 종목들이 늦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양상이 좀 바뀌어서 이제 당장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뭔가 실적이 가시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뭐 유일 로보틱스 얘기도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공장 자동화 관련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거의 그쪽까지 한 3종목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두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탑픽 종목까지
것까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더 뽑아놨는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그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도 봐야 되니까 우리 강주영 멘토 오늘 바이오주 움직이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바이오주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일단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고 성장주 투자는 기본적으로 도 아니면 뭡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임상 뭐 2상 갔다가 빅파마 구했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임상 3상 갔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신약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네네. 매번 봤기 때문에 이 투자 부분을 일단은 5%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성장주 투자는 5% 이상은 일단 안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 분들은 좀 더 쉬운 쪽으로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해서 10% 20% 수익 낸다고 의사 너는 너무 쉽게 투자를 해서 10% 20% 수익 냈으니까 10% 20% 수익 내는 거 안 쳐줄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좀 더 쉬운 쪽으로 확실한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자산 대비 5%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일단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주는 좀 위험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건희 멘토도 의견 간단하게 주시죠. 예, 뭐 일단 저도 바이오를 옛날에 한때 뭐 심취했던 사람 중에 네. 하나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은 바이오를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알아야 사실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보시고 그 안에서 사실은 팔로우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그 안에 이제 정보라든지 뭐 임상을 하면 임상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투자하시려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한두 종목을 이제 좋아하는 종목을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이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뭐 차트가 올라가니까 모양이 이뻐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사실은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오 종목은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주의만 두 분이 당부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개별적으로 바이오 중에 툭툭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